예,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차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첫 시간에 모바일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이 모바일 교육에 대해서 특히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이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상 징후까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법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사고 발생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러한 단계적으로 이 변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요. 1단계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이 부분에는 이제 선천적인 좀 결함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가 2단계인 개인적 결함과 결함 단계로 조금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결함이 이 3단계인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전이되면은 이 4단계인 사고 발생과 5단계인 재해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거꾸로 유추를 하게 되면은 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개인적인 결함과 없이 안정적인 환경, 사회적인 안전 환경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없도록 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고 발생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목차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올해에는요, 이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 관리가 돼야 되고 하는지에 관한 이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시설물 안전법입니다. 이 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시간인 교육 안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속한 이 소규모 지식시설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사고 사례,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다섯 번째로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한 점검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보수 보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시설물 안전법은 90년대 이전에 건설 산업은 물량 위주에 관한 교량과 주택 건설 등 신규 사업 주력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에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설물의 안전법이 생겼다고 제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일부 분들은 어느 정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92년도 7월 30일에는 이 창선대교라고 해서 이 남해 쪽에 있는 이 창선대교에서 이제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사건이 계속 터졌죠. 95년 6월에는 특히나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까지 연이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 안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목적을 보시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이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이죠. 이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요 내용으로는요. 시설물의 종류 그리고 범위, 이 점검과 진단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부분, 그다음 실태점검, 사고조사,
관리 책임과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대한 등록 사항도 좀 다루고 있고요. 시설물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목적은 이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목적은요. 점검 및 적정 유지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 그리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을 위한 공중의 안전 확보와 국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시설물 안전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데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시설물이 있으면은 이 땅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가 있으면은 그 안에 지어지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 뭐 작은 건축물이든 창고든 담장이든 이러한 부대 시설을 다 포함해서 시설물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 특히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거는 1종 시설물, 그 다음 규모는 2종 시설물, 또 그 다음 규모, 작은 규모는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제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 고시한 이제 시설물이고요. 예를 들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서울역이라든가 뭐 부산역, 광명역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큰 시설물들 있잖아요. 건축물 중에서는 그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큰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 이 사면, 경사면까지 해서 이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1종, 2종, 3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안내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고 3종도 아닌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자, 먼저 이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이러한 모든 이 구조물과 부대 시설이 이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요. 그 규모 및 종류,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는데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종 시설물은 한 1822개소, 2종 시설물은 94,000개소, 3종 시설물은 약 5만 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속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SFM에서 사이트 상으로는 한 11만 8천 개소 이 정도 개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번 시간에 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리 주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 법령에 따른 이 시설물의 관리자죠.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말하고요. 공공관리 주체와 민간관리 주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관리 주체라고 하면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해가지고 공공관리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공공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민간에서 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이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서는 안전법에서는 지진에 대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진 성능 평가라고 해가지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기능 유지를 위해서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 성능 평가 항목도 하고 있고요. 유지 관리라고 해가지고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 보존과 더불어서 원상 복구, 개량 보수 보강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도 전반적으로 시설물 안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점검, 안전점검 하는데요.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면은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구 등을 통해서 검사해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분해야 될지는 시설 관리자분들, 사회복지시설 시설 관리자분들이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해요. 이 정기안전점검은 시설 관리자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좀 향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육안을이나 이제 간단한 점검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기 안전 점검은 시설 관리자분들이 실시할 수 있는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밀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은 정밀 안전 점검은 좀 각종 그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기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각종 시험이 있어요. 시험도 하고 구조 안전성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밀 안전 진단 업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긴급 안전 점검이 있는데요.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부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실시하는 점검이 이제 긴급 안전 점검인 거죠. 이 긴급 안전 점검도 마찬가지로 이 정밀 안전 점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밀 안전 진단 마지막으로 정밀 안전 진단인데요.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물에 대해서 물리적, 기능적인 이제 결함을 발견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 구조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서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는 부분에 어떠한 보수 공법, 보강 공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까지 제시하는 게 정밀 안전 진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전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 점검은 난이도가 제일 낮은 일상 점검과 그 다음 난이도가 높은 정기 점검, 그 다음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는 정밀 점검으로 나눠지고요.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은 시설물 관리자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정밀 점검은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긴급 점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서 소규모 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속한 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조금 배웠죠? 1종, 2종, 3종 이 큰 규모의 시설물이 아닌 겁니다.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고 3종도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등의 이러한 시설물들을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소규모 취약시설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과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교량 등이 있는데 대부분 95%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표는요, 주로 이제 그 토목시설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약 20만 개소가 정도가 있고요. 극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옹벽 및 절토 사면,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양, 배수구, 하구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2종, 3종 시설물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왜냐면은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법에, 타 법에 우선시 되는 거고 우선시 적용되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과 더불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은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점검이죠. 이 안전점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통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 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점검 대상 시설을 이제 제출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차년도죠. 차년도 점검을 하려고 하면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또는 이제 각 지자체를 통해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을 통해서 이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 22년도죠. 21년이니까 내년도에 점검할 안전점검 신청을 매년 10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요. 이 부분은 각 시군구 담당자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광역시도의 확인을 통해서 제출하면은 이렇게 10월 말까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12월 말을 기한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자분이라든가 지자체가 또 별도로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sfms.or.kr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하면은요, 보통 1만 개소 이상 저희가 이제 그 접수가 좀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좀 제한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설물의 이제 위험도라든가 오래된 경관 연수가 오래된 시설물들, 보통 저희가 보면은요 20년에서 한 3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22년도죠. 내년도에 나갈 대상 시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검 시기 및 점검 계획을 22년도 1월이나 이때 초에 이제 통보를 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시군구에 통보를 해서요, 광역시도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그 해에 22년도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진행을 한다,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요 1년에 5천 개소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 안전점검이에요.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 및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점검하기 전에 개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검 1, 2주 정도 전에 안전점검 일정을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각 시, 군구, 그 지자체에도 통보를 하고 이 시설에도 통보를 하는 거죠. 통보를 한 다음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 네 단계로 나누어져요. 네 단계로 나누어져서 양호, 보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설물의 상태가 좀 양호하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어느 정도의 일정적인 간단한 보수를 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미흡 불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좀 위험도가 조금 있고 보수나 보강 공사를 통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도 이제 통보를 시설에도 통보를 하고 담당 지자체에도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전조치 계획서도 저희가 이제 그 안전 보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그 SFMS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흐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화면이 그 도표처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이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수준의 유관점검이에요. 그리고 점검을 하면은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양호인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불량인지 이렇게 안전점검 보고서를 점검 결과를 이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요. 시설에다 발송을 하는 거죠. 이 발송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문서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SFM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에는요 중앙부처에는 반기별로 복지부, 여가부, 중기부도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를 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미흡 불량으로 이제 판정받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 계획서를 이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보 후 30일 이내에 SFM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이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후속 조치를 한 경우에 이 후속 조치 사항을 이 사이트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1년에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분들을 점검하면은요, 저희가 종합보고서를 또 발간을 해요. 이 종합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요, 다 전산화돼가지고 관계기관에 이러한 자료들이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양호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 없는 건전한 상태예요. 건전한 상태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일상 관찰 또는 간단한 이제 보수가 이제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흡이나 불량 같은 경우에는 보조 부재의 이제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고요. 불량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제한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의 실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개년도의 실적인데요. 보통 저희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이 안전점검을, 무상 안전점검을 4,700개소 정도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올해죠. 올해는 좀 더 200개소 정도 늘려가지고 4,900개소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처럼 대부분 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무상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SFMS죠. sfms.or.kr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안전점검 보고서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도 하지만 소관 부처라든가 이제 지자체 관리자분들, 시설물 운영 주체분들도 여기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우리 시설에 내가 속한 시설이 언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정보가 혹시라도 바뀐 부분이 있으면은 시설 관리자분들이나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부분들은 이 시설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 이러한 자료들이 1년에 한 번이죠.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서요, 저희가 이제 이 안전점검을 또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에다가 뭐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체크를 하잖아요. 했는데 저희가 이 사이트 모바일 그 현장조사 시스템을 도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점검을 가게 되면은요, 모바일 탭으로 사진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인도 받고 서명도 하고 그리고 뭐 보고서도 모바일 탭으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라든가 모든 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 사이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화면 구성은요, 보시다시피 사업 소개라든가 안전점검, 안전조치, 현황 및 통계, 정보마당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랑 좀 나눠져 있어요. 시설물 관리자,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속한 부분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군구 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이 시설물에 대한 시군구에 대한 이 속한 시설물 정보만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시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이 사용자 로그인 화면에 따라서 로그인 이제 권한에 따라서 많이 보이는 정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안전점검 보고서 샘플을 볼게요. 개별 안전점검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 사진과 이상이 있는 부분, 사진, 그리고 위치, 그리고 더불어서 결론 부분에 이 관찰에 의한 사용성과 내구성 부분, 보수에 의한 사용성과 내구성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관찰 부분은 말 그대로 사용성과 내구성을 위해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당장 보수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용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사용성과 내구성은 이 부분은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 사용성을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또한 건축물 구조체 손상으로 인해서 내구성 부분을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총평 및 건의사항 등 보고서 내용이 좀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특히나 첨부 자료를 통해서 일부 어떤 부분에는 이러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또 권고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고 자료서를 다 유용하게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규모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안전은 내게 맡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항목인데요. 저희 직원이 인터뷰한 영상이요. 이 인터뷰를 보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을 하듯이 이 건물에 대한 이력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점들 그런 것들 청문을 통해서 시설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설계 도서라든지 시설물 대장과의 일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시설들이 잘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 후에는 옥상부터 지하층까지 전층의 외관과 내관 그리고 주변 대지 환경까지 유관 점검 수준의 어떤 수준으로 점검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 소규모 취약시설은 저희 데이터에는 약 13만 개에서 14만 개 정도가 있는데 경관연수라든지 어떤 손상의 위험도, 그다음 시설의 신고 등과 같이 중요도를 따져서 선정을 하는데 매년 5천 개 정도 선정되고 정기적으로 하는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아이들의 신장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이를 또 고려할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끄럼 상태라든지 이런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전체 큰 틀은 구조 점검이라든지 마감재 대지 점검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부부에 그 접착면에 계구 붕괴 집중이 생겼는데 그걸 따라서 타일면이 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탈락 위험도 있고 키보다 높이 있어서 머리에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물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면 이 탭으로 점검을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전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사진이 전송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수 방안이라든지 설명,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손상도와 글과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시설 관계자에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발급되게 되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프린터로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상 도면을 보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이 양호, 보통, 미흡, 불량 4가지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미흡, 불량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 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 해에 확인 점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 사항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일단 점검을 나오기 전에 저희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데요. 그때 시설 점검을 거부한다거나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나 지적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거에서 덜컥 좀 겁을 먹으시고 점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나면 가끔 기존 손상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손상을 했다거나 저희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거나 그렇게 오히려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예, 다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사고 사례로서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도 유치원 붕괴가 한 2년이 좀 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상도 유치원 붕괴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이 있고 그 주변에 인접한 그 터프하기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이 시설물에 피해가 입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지속해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시설물 관리자분들도 내가 속한 시설물 근처에 신규 터프하기라든가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념 있게 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도 유치원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축물 기울어짐과 전도, 1층 필로티 부분의 기둥 및 구조부 파괴, 기초 진해력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부분을 이제 기초 진해력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집안이 튼튼해야지 건물도 다 지탱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집안이 지탱해주는 힘, 이런 부분을 진해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지내력이 손상되면서 토사도 유실되고 이렇게 건물이 최종적으로 붕괴가 돼서 구조부 내력 상실로 인해서 철거한 사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당시 뉴스죠, MBC 뉴스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도 유치원 붕괴는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지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넘어가. 굉음과 함께 주저앉은 건물.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르륵 하는데 이렇게 철근들 무너진 소리만 들려서 그리고 막 대피하라는 소리도 막 나고 그래서 아침에 드러난 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아이들 교실은 반으로 납작 눌렸고 부서진 창문과 건축 자재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놀이터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고 건물 절반은 꺾이고 기운 채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공사를 하다 벌어졌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유치원 건물이 자리 잡은 암벽을 깎아냈는데 폭우로 땅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사를 지탱하던 5m 높이 옹벽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유치원 건물 아래 흙이 흘러내렸고 건물 한 동이 20도 가까이 기울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되면서 1차적인 붕괴를 가져왔고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주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와 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가 옹벽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공사 과정의 안전 조치를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세 번째로서 이 상도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요, 특히나 건축물 기존의 1층 바닥이라든가 지하 기초보다 낮게 터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게 터파하는 경우에는 이 집안 터파기에 의해서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터파기에 의해서 인접한 시설물이 집안에 영향을 받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공사하고 있는 측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는요, 인근 건축물의 터파기 부위에 변이 및 개축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인접한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의 틸트 미터라고 해가지고 기울기 측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랙 게이지라고 해가지고 이 균열이 있는 경우에 이 균열의 폭이 증가가 있는지 어떤지 이러한 변이 여부를 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계측기를 또 땅 속도 해요. 왜냐면은 집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집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좀 써있지만은 인클루더미터라든가 엑스텐소미터, 프레셔 게이지, 워터레벨 미터, 피에조미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땅 속의 수압과 토압 그리고 지하 수위의 변이라든가 이 간극 수압 이러한 땅 속에 집안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측기를 다 땅 속에다가 설치를 해서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번에는요. 작년이죠. 20년도 10월 8일 23시경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는요. 지상 3층 야외 이제 목재 데크에서 좀 발생을 했어요.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고 3층 이상부터는 이제 아파트인 주상복합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태화강 바로 옆에 인접한 건물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화재가 3층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이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부딪히면서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이 거꾸로 이제 위로 솟으면서 기존에 벌었던 바람보다 한 부딪히면은 이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따라서 이러한 빌딩풍에 의해서 화재가 3층에 있던 화재가 최상층까지 다 번진 사건이에요. 번진 사례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외장재죠.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라든가 이 화재가 고층으로 다 확산됐고요. 경상이 90명, 중상이 3명이고 물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가 났고 특히나 이때에 제가 이제 이 사고조사를 좀 나갔었습니다. 사고조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하니
중간층과 더불어서 최상층이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중간층 엘리베이터 코어입니다. 엘리베이터 코어인데 이 마감재 일부 자재 마감재도 좀 타버리고 경량 철골 천장 틀이라든가 마감재에다가 끄름이 많이 생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건물 외벽입니다. 건물 외벽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제 유리면이라고 해가지고 단열재 그리고 이제 뭐 알루미늄 복합 판넬 등 이제 마감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감재까지 다 전부 다 타버렸어요. 전부 다 타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것처럼 전부 다 이 화재 외벽을 타고 쭉쭉쭉 올라간 거죠. 화재가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중간층과 최상층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가 있었던 사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 끄름이 많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화재를 통해서 이 천정 쪽에 끄름과 균열이 좀 일부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들과 더불어서 왼쪽 하단 사진은 전부 다 이 화재로 인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터져버린 거예요. 화재가 나면은 이제 콘크리트 안에 이 작은 미세 기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기포가 이제 뜨거우니까 화재가 나면은 온도가 이렇게 폭열이 날 정도면은 이 콘크리트가 터져버리는 현상을 폭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온도가 보통 700도, 800도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안에 미세한 기포 안에 있는 공기도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표면에 깊이 약 5cm 정도 깊이까지 콘크리트가 터져버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건물 붕괴 징조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위험 진단을 받으면서 결국 폐쇄됐는데요. 내가 사는 건물은 안전할까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 건물의 4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민간 건물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만 봐서는 붕괴 위험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건축물 붕괴 징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건물 벽에 균열이 일어나고 바닥이 갈라진다든지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창문이나 문이 서서히 뒤틀리면서 여닫는 게 안 된다든지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 생기고 바닥면이 급격하게 처지는 현상도 대표적인 건물 붕괴 징후들입니다. 또 연기가 나면서 매캐한 냄새를 풍기거나 건물 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 때 폭발하는 소리, 철근 끊어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붕괴 위험을 알려야 하고요. 119에 신고해 건물 위치를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특히나 이제 집안 침하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태리에 있는 피사 사탑입니다. 피사 사탑도 이 무게가 상당한데 이 집안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래 집안이지만은 그 밑에는 점토질 집안이고 이런 경우는 집안이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공사 초기 한 3층 정도까지 지을 때부터 기울음이 좀 났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 지속적인 보강 공사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게 한 각도가 한 5도 정도 되거든요. 더 이상 기울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사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왼쪽 건물이 완전히 전도된 상황인데요. 기울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안이죠. 왼쪽 편에 있는 집안이 많이 침하되면서 건물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해외 사례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해외 사례인데 이러한 집안 침하를 통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이러한 화면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중에서 부등침하 균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침하라는 거는요, 건물이 있으면은 똑같이 침하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이제 먼저 집안이 침하되면서 집안이 침하되면 어떻게 되죠? 건물을 지탱해주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침하에 의해서 건축물의 균열이 발생하고 손상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면에서 왼쪽의 첫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 왼쪽 편 집안에 침하하는 부분에 이 경사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이 침하하면은요, 이제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좀 발생을 하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양쪽에서 좌우측 양쪽에서 침하가 발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등침하 방향에 따라서 균열 방향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자분들께서는 혹시나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러한 부등침하는요, 균열 발생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의 균형 상실로 인해서 전도가 발생될 수도 있고 건축물의 단열 성능, 방수 성능이 저하돼서 누수까지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로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한 점검인데요. 먼저 건축물에 작용하는 구조체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건축물은 이제 건축물이 서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왼쪽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처럼 적설 하중, 눈에 의한 하중이죠. 겨울철엔 눈이 많이 쌓이면은 이 부분도 건축물의 이 힘이죠. 눌러주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또한 풍하중이죠. 바람에 의한 하중이라든가 지진에 의한 하중, 토합에 의한 하중,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힘을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중분들, 외부에 의한 하중들, 힘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무게,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고정하중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되어진 건물들이 좀 많은데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 세로, 높이 1m, 1m, 1m씩을 했을 때 이 무게가 차량 한 대와 같아요. 차량 한 대와 같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한 무게는 좀 작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백 톤, 뭐 좀 중규모 이상이면은 수천 톤까지 그렇게 규모가 이 자중이 엄청난 거죠. 이러한 자중을 다 집안에서 받쳐주는 거죠. 집안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집안이 좀 어느 때보다 단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외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신 바와 같이 이 보관 외관에는요, 눈으로 볼 때는 이 오른쪽 부분처럼 처마라고 하죠. 주출입구 부분에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좀 비를 안 맞고 그 그늘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처마가 나와 있는 부분 캐노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발코니, 그리고 맨 상부층에 있는 계단이 되어 있는 옥탑 부분, 옥상에 있는 옥상 난간, 또한 난간 후레싱이나 파라펫은 이 난간 마감을 이야기해요. 난간 후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난간의 최종 상단 부분에 금속재로 되어 있는 마감판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요. 파라펫은 주로 이제 콘크리트 난간 부분을 파라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옥외에 되어 있는 옥외 계단, 계고부라든가 외벽, 통로, 이렇게 건축물의 외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외관뿐만 아니라 건축물 안에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건축물 구조체는요, 작은 보, 큰 보, 슬래브, 기초, 지정 파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은요,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부분, 이 부분을 보라고 해요.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 있을 수 있게 지탱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닥 슬래브, 그리고 천정 부분을 이제 천정 슬래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중이 전부 다 기초를 통해서 이제 집안으로 다 전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축물 구조체의 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의 힘은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체는 보통 이제 기둥과 보, 이렇게 구조체,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인 거죠. 뼈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마감재라든가 지붕, 기타 설비 부분들, 창호 부분들 해가지고 살이 붙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화살표 방향에 있는 이제 구조체 힘의 흐름을 보면은 이 슬라브에 있는 이런 힘들이 작은 보, 큰 보를 통해서 기둥, 그리고 이 기둥에 있는 힘들은 기초로 전해지고요. 또한 이 기초의 모든 힘들은 집안으로 다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둥, 보 이러한 구조체는요, 모든 힘들을 집안으로 다 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 구조체에 따른 재료별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철근과 더불어서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시멘트, 모래, 물, 자갈 등을 통해서 같이 건축물의 구조체를 구성한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고요. 대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부분들 같은 경우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조족조 건물도 많이 있는데 이 조족조는 이제 벽체 자체가 벽돌로 쌓아진 부분 이러한 구조를 조족조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철골조 이 철골조 건물은 철이죠. H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철골로 되어 있는 철골로서 이 뼈대를 구성하는 부분을 철골조라고 하고요. 흔히들 백화점 주차장이라든가 교회 건물들 좀 큰 대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철골조 구조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구조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목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조죠. RC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RC 구조는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처럼 이 벽식 구조, 이 벽이 힘을 받아주는 벽식 구조, 그리고 라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것처럼 기둥과 부가 힘을 받쳐주는 부분, 이러한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에는 기둥이든 내력벽이든 보든 슬래브에든 철근들이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앱은요, 기존의 안전점검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안전점검은 프린터라든가 종이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은 이 부분을 또 컴퓨터에다 옮겨가지고 하는 이렇게 점검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 앱이죠. 핸드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앱이다. 여러분의 점검을 도와주는 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율안전점검 앱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를 먼저 사전에 다운받아야지 이 앱에 의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니까요. 사전에 아크로벳 리더 같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앱에 대해서 이번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인데요. 그리고 제가 또 안내 말씀을 조금 안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좀 여태까지 좀 보시다 보면은 노란색 별 표시된 게 있을 거예요. 이 별 표시된 부분들을 특별히 더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자세히 봐주시고요. 자, 시설물 자율점검이라는 거는요, 앱이라는 거는 이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은요, 이 안전제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안전교육 학습, 이 안전교육 학습은요, 저희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유튜브 이 동영상 자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랑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안전활동 지원, 안전점검 실시 등 여러분들의 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이런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은요, 이 4가지 중에서 특히나 안전교육 학습 탭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지사항이 여러분들의 앱을 처음 화면에 띄워놓으면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공지사항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거니까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의 이제 첫 화면 중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안전점검 실시 탭이 있어요. 이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누르면은요, 이 시설물 명을 좀 입력을 하고요, 도로명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이랑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지 면적이라든가 연면적, 층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입력되고, 또한 그 다음 단계로 주요 마감재를 입력을 하는데, 이 주요 마감재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마감재는 특별하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다만
전경 사진이 있죠. 여러분들이 건물에 속해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전체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전경 사진은 꼭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전경 사진을 촬영을 해야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음 단계로서 점검자 정보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보고 따라하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시를 다 마치면은 보고서 생성과 더불어서 보고서 따라하기를 통해서 보고서가 생성되는 이 시스템으로 안전 점검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안전 점검 실시 중에서 보고서 생성, 이 보고서 다운로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이 안전 점검 보고서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는 19개 항목이 좀 있어요. 집안 상태에 대한 가지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하나, 구조 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6가지 항목, 그리고 비구조부, 내부적 칸막이 벽이라든가 천장 마감재, 누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을 보는 비구조부에 대한 점검 항목이 2개, 그리고 외부죠. 외부 마감에 대해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3개, 그리고 또한 조치 입구에 대한 거 하나, 창호 하나, 재난 대비 하나, 이동 통로 2, 기타 2 해서 여러 가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점검 항목은 기본 점검이에요. 기본 점검이고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이 예시가 있어요. 어떠한 상태가 양호고 어떠한 상태가 주의며 어떠한 상태가 불량인지 또한 해당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양호주의 불량에 대한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보고 따라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은 사진 등록 탭을 누르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으로서요. 이번에는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에 대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보고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하기. 여러 로그인 방법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기준으로 과거 안전점검 실시 자료를 동기화시킵니다. 두 번째, 안전제도 소개. 여러분이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왜 하는 걸까요? 다양한 안전 관련된 법령 목록이 한 화면에서 출력이 되며 법령명을 클릭하여 세부 조문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 실시. 우측 하단에 있는 신규 시설물 버튼을 클릭. 건축물, 토목시설물, 전통시장 중 시설물 종류에 맞는 재원을 선택, 등록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해당하는 평가 등급 버튼을 선택한 후 하단의 이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이동하여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창을 닫고 기본 화면에서 스크롤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해당 항목에서 스크롤을 올려보세요. 각 평가 등급별로 예시 사진과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보이는 상태와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시설물의 상태를 보고서의 사진으로 남기려면 사진 등록을 클릭해야 합니다. 오른쪽 엄지로 사진 등록을 터치하여 신규 촬영을 하거나 앨범에서 불러오면 사진 목록 등록이 됩니다.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기록해 주세요.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차근차근 위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완성했다면 보고서를 생성해야겠죠? 기본 화면으로 나오면 우측 하단에 보고서 버튼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아래 안전점검 보고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기기에 자동으로 PDF가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네 번째, 안전교육 학습. 전자매뉴얼 학습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율안전 점검 실시 중 궁금하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을 목차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안전점검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점검 요령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유튜브 채널과 연동되어 동영상 학습 자료를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른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콘텐츠 개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율안전 점검을 습관화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요,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사진에 있는 바처럼 안전점검 실시 탭을 첫 번째로 누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 계정이나 네이버 아이디, 문자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 세 번째로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점검 실시 탭을 다시 왼쪽 첫 화면처럼 누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끝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시설물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5번 항목 신규 시설물을 누르시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 6번 항목으로서 왼쪽 화면에서 보신 바와 것처럼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기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7번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속한 시설물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입력해 주면은 이 8번 항목에 건축물 대장과 연동된 여러분들 시설물 정보가 입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8번 항목처럼 이 나온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9번 항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10번 항목으로서 이 왼쪽 첫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점검일이라든가 시설물명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시설물명은요 필수니까 꼭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으로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들이에요. 따라서 10번 항목 이제 다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1번째로서 주요 마감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붕, 외부, 내부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시면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사진 있죠? 12번 항목을 누르셔가지고 사진, 전경사진은 반드시 촬영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전경사진을 꼭 찍으신 다음에 13번 항목처럼 아래에 있는 다음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요 14번 항목에 점검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19개 항목이 있는데 이 19개 항목을 1번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시면서 양호, 주의, 불량 이렇게 선택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속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을 하절기,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왼쪽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처럼 왼쪽 상단에 변경이라는 탭이 있어요. 변경 탭. 이 변경 탭을 누르시는 거예요. 변경 탭을 누르시면 이 체크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 건축물 기본, 아케이드, 사회복지시설, 옹벽 등등등 해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있죠? 사회복지시설 항목을 누릅니다. 사회복지시설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이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한 47가지 점검 항목이 나와요. 점검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자 정보부터 해서 이 사회복지시설 점검 개요, 운영 주체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점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고서 생성, 점검을 다 하신 다음에는 보고서 생성과 더불어서 보고서 다운로드 그 다음 단계처럼 누르시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고서가 다운로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째 시간으로서 보수 보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가 무엇인지 보강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의 균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잖아요. 이 노후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공법도 별도로 있거든요. 이 보수 공법에는 균열을 이제 보수하기 위한 표면 처리, 주입 보수 공법, 충전 보수 공법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보강 공법,
보강 공법은 이 구조체의 하중의 증가라든가 증축, 구조 변경 등에 의해서 떨어진 구조 성능을 이제 더 회복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법도 나눠지거든요. 그 보강 공법에는 강선 보강 공법, 강판 보강 공법, 탄소 섬유 시트 보강 공법, 단면 증대 보강 공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균열폭이 또 기준이 되거든요. 이 균열폭은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0.3mm에서 0.4mm 이 이상 이 균열폭을 넘어가면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 균열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 균열폭 0.1mm, 2mm, 3mm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균열 게이지를 대서 0.3mm, 0.4mm를 넘어서면은 이러한 균열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보수로서 주입을 통한 이제 보수 공법이에요. 균열 폭이 0.2mm 이상의 이러한 균열 보수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 재료는 이제 에폭시 수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본드 계열의 에폭시 수지라든가 미세 입자의 보수용 시멘트가 있는데 이러한 시멘트를 통해서 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입하는 부분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수동식 주입, 기계식 주입, 자동식 주입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입 공법이 제일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도 길을 가시다가 터널 같은 데 있죠. 터널 같은 데 지나다 보시면은 천정에 이렇게 주사기 같은 게 쭉 이렇게 많이 꼽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에폭실이 이러한 보수제를 주입을 한 주입 보수 공법을 통한 보수를 한 건데요. 왼편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프링 주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균열 부위를 따라서 쭉 주입을 하는 거죠. 주입을 해서 이 균열 부위를 메꿈 체험으로 인해서 구조 성능을 이제 회복하는 부분, 이러한 보수 공법이 주입 보수 공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압 주입인데요. 이 고압 주입은 이 압이죠. 중간에 이제 압력이라든가 고압 주입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 패커 부분이 있어요. 패커 부분, 철제 패커 부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러한 패커 부분에다가 균열 부에다가 이 화면에서 보신 바처럼 패커를 먼저 이제 균열 부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해서 고압으로 보수제를 좀 쏴서 균열 부위를 다 메꾸는 거죠. 이 고압으로 하니까 충분한 주입 효과, 미세한 부분들도 다 주입이 돼요. 주입이 되고 다양한 주입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작업하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다, 용이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수공법으로는 이제 충전 보수공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균열폭이 좀 다소 큽니다. 0.5mm 균열폭이, 균열이 있으면 그 폭이 0.5mm 이상의 보수에 적용되는데요. 보수하기 전에 먼저 V자 또는 U자 형태로 커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진에서 보신 바처럼 커팅을 해서 보수제를 채워넣는 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좀 부위가 넓을 경우에는 이 철근 부분까지 노출되게 방충돌을 먼저 좀 도포를 하고요. 철근에다가 그 다음에 보수할 부분에다가 프레머를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 몰타할 부분을 이제 다 발라서 메꿔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 보수제는 시멘트랑은 좀 달라요. 시멘트라고 하더라도 보수 전용 시멘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폭시 수지가 보통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에폭시 수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강 공법이에요. 강판이죠. 철판을 이제 사용해서 보강하는 공법이고, 보강 공법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 구조 성능을, 구조체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강판이라든가 좀 재료가 더 좀 단단하거나 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좀 사용해야 되겠죠. 이 강판 보강 공법은 말 그대로 철판 있죠. 철판을 먼저 이제 보강할 부위에다가 이제 맞게 철판을 가공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용접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이 철판과 이 보수할 부분 이 사이를 다 에폭시를 주입해서 다 채워요. 채워가지고 이 철판을 통해서 구조 성능을 증진시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강판 보강 공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좀 비용은 좀 많이 비싸지만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탄소 섬유 시트 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탄소 섬유 시트는 비행기라든가 뭐 그 슈퍼카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쓰여요. 비행기를 한 데는 이제 이 구조 비행기 다 외관이 좀 아주 단단하되 유연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입니다. 얇은 시트 같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조체 보강에도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성능은 좀 좋은데 조금 이제 비용이 조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사진은요, 예시입니다. 이 보수 공법, 특히 이제 탄소 섬유 시트를 이용한 보수 공법에 대한 예시 사진이요. 시공 사례인 겁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슬래브죠. 천정 슬래브에다가 탄소 섬유 시트를 보수한 사진이고요. 왼쪽 하단 사진은 이제 콘크리트 보에다가 탄소 섬유 시트를 감아가지고 보강한 사례고요.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상단은 바닥판, 왼쪽 하단도 슬래브와 보를 전체적으로 탄소 섬유 시트를 이용해서 보강한 사진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단면 증대에 대해서, 단면 증대 보강 공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존 부재로 이제 보강이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가로 세로 50cm 곱하기 50cm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기둥 크기를 예를 들어서 1m 곱하기 1m 정도로 크게 키운 거예요. 크게 키워서 구조 부재의 단면 자체를 증대시켜서 구조 성능을 증대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처음에 기둥이 있으면은 이 표면을 거칠게 좀 치핑을 합니다. 치핑을 하고 이 철근으로 먼저 이 케미컬 앵커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기존 치핑을 한 다음에 앵커를 박기 위한 이제 천공을 합니다. 깊게 좀 천공을 하고요. 거기다가 앵커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약액제가 있어요. 케미컬 약액제를 주입을 하고 이 앵커 철물을 이제 박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기존 기둥과 이 철근이랑 일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외부에다가 또 별도로 이제 철근 배관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은 기존 단면이 예를 들어서 기둥이 50cm 곱하기 50cm였다라고 하면은 1m 곱하기 1m로 단면이 증대되면서 이 구조 성능도 증대되는 거죠. 구조 보강이라든가 설계가 이제 시공하고 설계도 용이하고 시공성도 아주 용이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타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케미컬 앵커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 이제 기둥에다가 이제 앵커 철물을 박을 때 앵커 철물을 이제 박아서 고정을 할 때 이 앵커의 품질 관리에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 보강 공법을 마지막으로 모든 설명을 좀 드렸어요.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 작년과는 좀 다르게 보수 보강 공법도 추가로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